지방선거 본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떤 변수들이 막판 판세에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 또 뭐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인천 계양구의 관심도 좀 높고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전 투표율이 최고다라고 하는데 기대만큼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기준으로 보면 5년 전 대선에 비해서 이번 대선에서 사전 투표율이 거의 2배 가깝게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선거에서도 사전 투표 제도가 안착되고 좀 익숙해지면서 훨씬 더 높은 증가율이 있지 않겠는가 기대를 했는데 저희가 기대한 만큼 오르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제가 여기서 깨알같이 자랑을 좀 하자면 저희가 전남 도민이기 때문에 참고로 전남의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른 지역도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 현재 인천 전체의 평균적인 투표율보다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여야 지도부가 계양에 총출동할 정도로 인천 계양에서 이재명 후보 또는 윤영선 후보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전국이 요동칠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계양 구민들의 관심도 높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사실 뭐 사전투표율의 어떤 시시각각의 변화 사항을 보고 여야에서는 다 본인들이 아전 인수격으로 본인들 진영에 유리하다라는 해석을 이제 쏟아내고 있기는 합니다. 그게 사실은 분석이라기보다는 좀 어떤 희망 사항이 더해진 것도 같다라는 또 평가도 있을 텐데요. 뭐 물론 이제 사전투표율은 이제 예전에 비해서 소폭 증가한 것은 있지만 또 본투표율까지 합쳐져야 최종 투표율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 또 어떤 여야의 어떤 셈법도 많이 복잡해질 것 같기는 합니다. 특히 이제 계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보궐선거가 지방선거와 또 같이 치러지기 때문에요. 이번엔 아무래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투표율 자체도 높아지고 있는데 계양을은 정말 이제 전국적인 관심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신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이제 추후 정치공학적인 역학 지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막판 판세, 이틀 남은 판세에 미칠 영향이 뭐가 있을까? 추경안이 통과된 점도 있겠고, 지난 대선이 박빙승부였다는 점에서 양 진영의 집결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최근 핫한 김포공항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먼저 추경 합의. 일반적으로 추경 합의 부분에 대해서 선거용이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저희도 뭐 예전에 그런 비판했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메시지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법치주의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될 헌법상 의무다. 그래서 여야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오늘 오전에 대통령께서도 이거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돈 풀어서 되겠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니 그러면 안 하냐. 지금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든데라고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에 좀 도움이 되는 이슈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번 지방선거의 캐스팅 보트가 50대가 아닌가라는 전망을 이제 여야 모두가 내놓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50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손실보상금 이슈가 지방선거에서도 꽤 큰 이슈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선거 이후로 좀 생각을 하다가 선거 전에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나 이런 민생 관련돼서는 어떻게 여야 정치 진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여당 시절부터 항상 이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 지원금을 빨리 풀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늘 해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뭔가 이제 현실론들, 어떤 정부에서 이제 재경부에서 안 해준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또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또 많은 또 비판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대선 기간 중에서는 사실 이 코로나 방역 지원금이 됐든 손실보전금이 됐든 많이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항상 국민의힘 쪽에서는 포퓰리즘이다라는 식으로 많이 이제 비판했었었는데 이제는 사실 여야의 어떤 공수가 정확히 반대로 바뀌다 보니까 서로 입장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추경안 자체는 당연히 선거 유불리와 상관이 없이 민생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되는 것이 맞고요. 다만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이제 소급 적용을 해서 좀 더 많이 보정을 했어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대선에서 정말 표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0.73%포인트 따라서 이번 선거가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안정론의 힘을 좀 실어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 입장에선 견제론에 힘을 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안정론에 힘이 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 뭐 국민의힘 사람이 할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대치가 높지 않았던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치. 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출발할 때 이제 역대 정권들의 시작점에 비해서 국민들의 기대가 유독 낮다. 왜냐하면 특히 0.73% 격차로 가까스로 이겼고 양쪽 진영이 최대한 결집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제일 걱정하셨던 뭐 집무실 이전이라든지 뭐 추경안 통과라든지 그리고 뭐 내각의 구성이라든지 이거 뭐 극단적인 뭐 여소야대 국면에서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들이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력을 잘 발휘해서 이끌어가고 있고요. 또 최근에 있었던 5.18 민주화 운동에 뭐 저희 당이 단체로 참석한다든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을 챙긴다든지 이런 통합 행보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국민들께서 이거 기대보다 이거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 기대보다 잘하시네라고 해서 조금 우호적으로 봐주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지방선거는 이제 야당에게, 민주당에게 굉장히 불리한 구도임에는 분명합니다. 일단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치러지는 선거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한미 정상회담 때 또 바이든 대통령과 사진 찍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께 많이 좀 각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컨벤션 효과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번 지방선거 구도상으로 민주당에게 매우 어려운 선거일 것이다라는 것은 뭐 이전부터 다 예견했던 바입니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야당으로서 여당과 그리고 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러면 견제 과정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적어도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인준을 해줬던 것 그리고 이번 추경에 대해서도 아쉽지만 대승적으로 결단했던 모습들 이런 것이 건강한 견제를 위한 또 야당의 존재론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분명히 또 지역에서 투표를 하시는 국민들이 다 고려를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선거는 그 지역에서 가깝게 일하는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누가 일을 잘하는 후보인지도 반드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이제 또 하나의 변수는 김포공항이 되겠습니다. 김포공항을 이전하겠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송영길 후보도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 김포공항 이전 이슈는 같이 뭐 며칠 사이에 나온 이슈는 아니긴 합니다. 예전 이제 대선 때부터도 김포공항을 이전을 하고 그 이전한 게 다가 아니라요. 그 이전한 부지 지역을 또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주택을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고도 제한이 풀리면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발 이익을 지역 주민들께 돌려드리자. 뭐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전국 단위에서 살펴봐야 될 문제들도 있고 해서 대선 과정에서는 더 이상 내용이 나오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죠. 근데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제 이 지역에서 공약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내에서도 좀 엇박자처럼 보이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이것은 어떤 공항을 이전하고 그 지역을 개발해야 된다는 큰 거대 담론 하에서 이제 있을 수 있는 얘기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들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이전 공약 자체가 잘못돼서 당내 분란이 있으니까 당내가 뭐가 잘못되었다라는 식의 이제 뭐 이준석 대표라든지 분들의 공격 자체는 좀 너무 정치공학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너무 정치공학적인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저희가 비판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 제주 후보분들이 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는 이 공약의 비상식적인 면을 좀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뭐 예컨대 그런 겁니다. 수직 이착륙 하겠다 하시는데 만약에 수직 이착륙 여객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노벨상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나사도 아직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규모의 비행기들이나 아니면 아주 고가의 뭐 전략 자산, 무기 같은 경우에는 수직 이착륙을 하는데 지금 뭐 우주로 가는 로켓보다 무거운 여객기를 수직 이착륙 시키겠다. 이거는 뭐 3년, 5년이 아니라 10년 후에도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과도한 SF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정무적으로는 개항을에 출마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재명 후보께서 총괄선대위원장직은 내려놓으시는 게 맞아요.
총괄선대위원장이신데 제주에 지금 힘들게 뛰고 있는 후보들에게 이 정도 악영향을 주는 이슈를 상의조차 안 하고 본인 선거만을 위해서 얘기하신다. 이건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오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도 참전했습니다마는 이게 단순히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표심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컨대 저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2번, 3번 여수공항에서 김포공항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김포공항이 아니라 인천공항이나 아니면 뭐 원주공항, 청주공항을 이용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꽤 많이 계실 텐데 개항을 선거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민주당의 전체 판세를 어렵게 끌고 가는 건 저는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총괄선대위를 맡은 상태에서는 좀 어려운 공약이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사실 이 김포공항 이전 문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 개발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그럼 앞으로 꺼낼 수 없다라고 한다면 뭐 공항이라든 김포공항만 문제가 아니라 김포공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항 지역 아니면 다른 어떤 그 공공기관의 어떤 시설을 갖고 있는 지역이 개발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논의를 이제 다 꺼낼 수가 없는 게 되거든요. 물론 김포공항을 이전하게 되면 뭐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완을 어떻게 할지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심각한 논의들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그 지역을 개발하겠다라는 그 주제 자체는 얼마든지 던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내용을 이끌어갈지는 앞으로 추가적인 과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나서는 뭐 민주당 내에서는 당내 갈등 상황이 좀 있고요.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정 간의 힘겨루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먼저 국민의힘 얘기를 해본다면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 결국 고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놓고 책임 총리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좋게 볼 수 있는 면도 있고 좀 안 좋게 볼 수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당에서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고 그게 받아들여지는 모양새가 됐다라는 점입니다. 이야기가 통한다. 네, 말이 통하고 어떤 뭐 저희가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도 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했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청와대 여의도 이제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가 아니라 당이 적극적으로 여러 이슈들이나 뭐 인사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게 받아들여지는 모양새인 것은 좋은 점인데요. 다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안 좋은 점은 꼽아보자면 책임 총리를 하자고 해놓고 총리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장을 이게 당에서 낙마를 시킨다. 이것도 좀 부담인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당에서 이게 좀 문재인 정부 때 핵심 그 경제 참모였기 때문에 부담스러웠던 것은 뭐 이해는 합니다만은 앞으로 한덕수 총리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을 국민들께서도 지켜보고 계실 거다라는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보는 관점도 듣겠습니다. 사실 한덕수 총리가 이제 책임 총리를 이제 표방하셨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상에 이제 책임 총리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국무조정실장도 본인 마음대로 뽑지 못한다면 과연 이것이 책임 총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어떤 국정 운영에서 상처를 입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대가 권성도 원내대표,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 기간 때 원조 윤핵관으로 불리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는 당정 간의 어떤 파워게임이 시작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조 윤핵관과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로 대표되는 어떤 정부 인사 간의 마찰, 파워게임이 이제 있을 때 과연 누가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떤 여의도 정가에서는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빨리 봉합이 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한덕수 총리가 생각보다 이 책임 총리로서의 어떤 그 자신이 하고 싶은 국정을 펼쳐낼 만한 어떤 배경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네, 윤핵관이 힘이 세다. 뭐 권성동 원내대표 요즘은 뭐 스스로 윤떨관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멀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뭐 농담 삼아 하신 말씀이겠지만은 저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꼭 윤핵관이기 때문에 이 대전에서 승리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저희 당의 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빨리 자진 사퇴하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저희 당 내에서 이제 꼭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니더라도 문재인 정부 그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많이 공격을 해왔는데 이분을 장관급으로 모셔오는 건 좀 안 맞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윤핵관과의 권력 게임이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과도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동의하긴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파워게임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어떤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이게 언론이나 이런 데 보도되지 않고 이렇게 공식적인 갈등으로 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다 의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런 국무조정실장을 이제 내정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견이 있다면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분명히 어느 정도 소통이나 협력이 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조금 어렵고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권위의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좀 파워게임으로 비춰지는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은 같습니다. 네. 다음은 민주당 얘기입니다. 민주당 박지원 위원장과 윤호중 위원장 두 위원장이 좀 심하게 갈등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이제 과거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대선 후보의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일단 오늘 손잡았어요. 손을 잡았는데 봉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처음부터 박지원 위원장이 그 국민께 이제 호소한 호소문을 냈을 때 거기 이제 민주당이 반성해야 된다, 쇄신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야당 내부에서 뭐 당연히 다 모두가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이른바 뭐 586 용태론이라든지 이제 이런 좀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과정이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기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불협화음들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 부분이 다 봉합이 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큰 방향에 대해서 모두 다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만들어 나갈지 그 부분을 국민 앞에 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민주당이 좀 꼰대 정당 같이 비춰지는 결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뭐 혁신하고 586 용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본인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을 사과하고 뭐 윤호중 위원장에게 특히 사과드린다라고 하고 뭔가 눈에 잡히는 뾰족한 개혁안이나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가 내일 모레니까 일단 봉합하자라는 모양새로 끝이 났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 민주당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젊은 느낌만 차용해서 쓰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원하는 바는 전혀 관철시켜주지 않은 것 아니냐. 이게 저는 2030 젊은 세대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는 걱정이 되고요. 아까 이제 비교하셨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갈등 같은 경우에는 더 격렬했죠. 이준석 대표가 막 갑자기 부산도 가고 뭐 제가 있는 순천에도 오고 뭐 난리였는데 근데 그 갈등을 겪으면서 그래도 어떤 선거 체제가 나름대로 바뀌고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오고 하는 가시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면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었고 근데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이런 결말은 뭐 5대 혁신안 이런 얘기 하지만 제가 쭉 읽어봤는데 그냥 하나마나한 얘기들이거든요. 굉장히 추상적인 뭐 우리에게 더 엄격한 민주당이 되겠다 뭐 이런 식인데 이걸 가지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이 받아들여졌다라고 볼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결국 선거 이후에 보자라고 했지만 선거 이후에 박지원 위원장이 과연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말씀 주시는 우려에 대해서 일견 동의합니다. 저도 같은 우려를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이제 봉합을 통해서 함께 나아가고 반성해야 되는 혁신안을 이제 같이 도출해 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국민들 앞에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지원 위원장도 분명히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 때와는 좀 다른 부분이 이제 선거가 너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바로 세부적으로 키워 나가기에는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지도부 분들이나 이런 논의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선거 현장에 가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이니까 일단 선거 본투표 기간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다 같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제가 굉장히 오만한 얘기인데요. 선거 끝나고 나서 만약에 민주당이 패배한다면은 윤호중, 박지원 두 분 다 아마 비대위원장이 안 될 겁니다. 선거 끝나자마자 두 분 다 사퇴하시고 집에 가는 결말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꽤 커 보이거든요. 물론 저의 희망도 섞여 있는 겁니다만은.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바로 뒤에 전당대회가 따라올 텐데 전당대회는 당원들의 표심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최강욱 의원 징계를 지금 약속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586 의원들의 힘을 모아야지 전당대회에서 승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586 용퇴, 뭐 더 젊은 민주당 이런 거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래서 이게 선거 때 며칠 정도만 소비되고 선거 끝나고 나면 없었던 얘기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끝으로 법사위원장 사수 때문에 지금 원구성이 안 되고 있는데 짧게 듣겠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는 민주당께서 국회 좋은 전례를 꼭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수당의 의장의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가시면은 정말 이거는 폭주기관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민주당이 또 소수당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꼭 좋은 전례 하나 좀 살려놔 주시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 후반기에 법사위를 이제 국민의힘에게 이제 넘겨주겠다라는 약속의 전제가 좀 사실 있었거든요. 법사위를 개혁하겠다, 그러니까 법사의 기능을 조정하겠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법사위는 마치 상원의 기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못 넘어가는 상황이 그런 좀 되게 큰 상임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상임위를 그렇게 하지 않고 자구 수정만 하는 기능 조정이 선제가 된다면 당연히 법사위원장도 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또 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먼저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